정순아, 또 혼자 다 했네? 민호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미 노래방 테이블 위에 빈 맥주병 9개를 쟁반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지훈이의 변호사 사무소 대표 승진을 축하한다며 온 가족이 모였지만 결국 뒷정리는 또 제 몫이었죠. 또 시작이군. 테이블 밑에 굴러다니는 안주 부스러기들을 휴지로 닦아내며 저는 가족들이 2차로 간 호프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기다리지도 부르지도 않고 가버린 채로요. 형수 미경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 정순이 언니는 또 혼자 치우고 있네요? 우리 먼저 가도 되죠?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보였죠. 40년 넘게 들어온 그 톤이니까 이제는 답도 안 합니다. 노래방 사장님이 걸레를 건네주시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새로울 것도 없으니까요. 58년을 살면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마지막 맥주잔을 정리하던 그때 문이 열리면서 민호 오빠가 다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이죠. 62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가족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돌아왔네. 오빠는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어요. 저도 가끔은 앞자리에서 박수받고 축하받고 싶지 않느냐고요. 앞자리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를 꽉 쥐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본 게 언제였던가요? 결혼식 때? 아니면 남편 장례식 때? 그마저도 유족 자리였으니 제대로 된 주인공은 아니었죠.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제 성격이 아니라고. 뒤에서 도와주는 게 편하다고요. 40년간 해온 대답이니까 이제는 반사적으로 나오더군요. 민호 오빠는 노래방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선희의 인연이 흘러나왔죠. 제가 예전에 정말 잘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는 왜 또... 오빠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우리 집 마당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가수 같았다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말했어요. 그때 일을 왜 지금 와서? 그때 오빠만 제 노래를 들어주셨다고 했지만 사실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도 민호 오빠였거든요. 그 아이러니를 지금 와서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요. 가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콕 하고 아팠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꿈의 잔해들이 다시 꿈틀대는 것 같았어요. 그 꿈을 가장 먼저 꺾어버린 사람도 오빠였으면서. 오빠가 마이크를 건네며 예전에 부르던 노래를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손은 이미 마이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38년 만에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그 감정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조용히 제 노래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마치 정말로 감동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내일이면 또 똑같을 텐데.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들렸습니다. 오빠 혼자만의 박수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적 일인지도 모를 갈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깝다는 오빠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시계가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벌써 집에 가서 내일 할 빨래를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민 오빠와 저는 여전히 노래방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가 주문한 맥주 2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아예 안 마시는데 오늘은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왜 집에 안 가고 있지? 갑작스럽게 오빠가 제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행복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냐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질문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민호 오빠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술 때문에 평소보다 솔직해진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을 원하는 거지? 오빠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로 이렇게 남자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던지. 이상해. 왜 이러지? 20살 때는 꿈이 있었잖냐고. 가수가 되고 싶어 했고 무대에 서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남의 뒷바라지만 하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주 정확하게 가장 아픈 곳에 말이죠. 옛날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오빠는 지금도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설거지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것까지 봤다면서요. 언제 그걸 봤다는 거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작은 위로들까지 들켜버렸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냥 습관이라고 했지만 오빠는 그게 진짜 저라고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감정이 뭐지? 집에 가자고 했지만 오빠가 손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38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수가 되겠다고 할 때 말렸던 일 말이에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였다고 대답했지만 오빠는 자신도 반대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평생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왜 그토록 제 노래를 좋아했던 오빠가 막상 제가 진짜로 꿈을 키우려고 할 때는 반대편에 섰었는지 말이에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를 잃을까 봐서요. 뭐라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좋아했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헛소리라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지만 오빠는 진짜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이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38년 전 20살의 제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민호 오빠를 바라보며 가슴 떨렸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다음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38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묻은 외로움과 그리움과 원망까지도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민호 오빠는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옷을 주섬주섬 정리하며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는 미안하다며 자신이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취해서였다고? 그냥 실수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취했으니까 라는 말에 뭔가가 가슴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오빠의 눈은 말과 달랐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함과 당황함과 그리고 후회? 역시 후회하는구나.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밤 공기였죠. 하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정신이 조금 차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잡아 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어서요. 마치 제 인생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한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였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오빠의 번호였어요. 역시 연락 오는구나.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을 어떻게 정리하자는 건지 뻔히 보이거든요. 벨이 3번 더 울린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순아, 어젯밤 일은 잊어버리자. 우리 둘 다 취했었으니까. 괜한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조심하자. 오해라고? 조심하자고? 그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8년간 마음 한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차분히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58년을 살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하나? 주름진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습관으로 굽어진 목.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일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저는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40년 전부터 써오던 기록장이었어요. 일기라기보다는 증거 수집 노트에 가까웠죠. 가족들의 모든 비밀을 적어 놓은 기록 말입니다. 이제 이걸 쓸 때가 온 건가?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7월 15일자 기록이어서요. 형수 미경이 시어머니 병원비로 받은 돈 중 절반을 가로챈 사건부터 시작해서 축하 지훈의 대학 졸업장 위조, 민호 오빠의 탈세와 부동산 허위 이전까지 4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기 때문에 제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말을 했거든요. 정말 많구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마이너스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발견한 날의 기록이었어요. 공증받은 것은 위조본이고 진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친필 편지와 함께 말이에요. 이 카드만큼은 진짜 아무도 모르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몰래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저만 진짜 할머니를 할머니로 대해줬다고 다른 놈들은 다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요. 그때는 그냥 할머니가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40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민호 오빠의 문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그만 바보같이 살지 말자. 저는 노트를 덮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오빠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알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오빠. 점심시간이 되자 형수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지훈이 집들이 준비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다면서요. 평상시라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도 바쁘다고 대답했더니 형수는 제게 뭐가 바쁘냐고 반문했어요. 그때 저는 1995년 병원비 사건을 슬쩍 언급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무슨 소리냐고 당황하는 형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생각이 났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에는 조카 지훈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번듯한 변호사 사무소여서요. 간판에 박지훈 변호사 사무소라고 크게 써붙여놨더군요. 위조 졸업장으로 만든 간판이지. 지훈이가 당황하며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찾아온 게 생전 처음이거든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장 원본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조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걸 보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냥 자랑스러운 조카 졸업장을 보고 싶은 고모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당황하는 걸 보니 확실하네. 그건 집에 있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조카를 보며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4년 12월 15일 마이너스 복수 시작일. 민호 오빠의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괜한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조심하자. 오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야, 오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짓눌려 살았던 무게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이제 누가 투명인간인지 보자.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조카딸 소영이어서요. 26살의 소영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무시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죠. 소영은 제가 어제 지훈 오빠 사무소에 다녀왔는지 물어봤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구경 삼아 잠깐 들렀다고 대답했지만 소영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뭘 안다는 거지? 소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자신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자 모든 일 다 하는 것도, 가족들이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험담하는 것까지도요. 이 아이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나?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어른들의 추한 모습을 다 보고 자랐다니요. 소영은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싫다고. 아버지는 맨날 저한테 일만 시키고 어머니는 뒤에서 제 욕만 한다고 했어요. 지훈 오빠는 정말 창피하다면서요. 왜 창피하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대학 중퇴한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척하면서 변호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진짜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이것까지 알고 있다고? 소영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어서요. 자신은 제 편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겠구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제 지훈 오빠한테 뭔가 말씀하셨죠? 오빠가 완전 패닉 상태였다면서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도 복수를 원하는 건가? 혹시 이제 가만히 안 계실 거냐고 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소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컴퓨터 전공이라면서 그동안 우리 가족들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봤다고 했어요. 이 아이가 뭘 한 거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준 것은 지훈 오빠의 가짜 변호사 증거와 민호 할아버지의 탈세 건이었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니까 이런 거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영이 제가 40년 동안 모은 증거들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화면에는 형수 미경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들이 다 어머니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고, 제 아버지 보험금에서도 일정 금액이 빠졌다고 했어요. 왜 이런 걸 조사했냐고 물었더니 화가 나서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서요.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훈 오빠가 완전 멘붕 상태로 집에 와서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확신했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가만히 안 계실 거라고요.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을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소영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맙지만 빠져 있으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혼자 하는 거라고, 소영까지 가족들한테 미움받을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소영은 이미 미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저를 편들었기 때문에 이미 고모를 편드는 이상한 애였다고 하더군요. 이 아이도 그동안 혼자 견뎠구나. 그리고 혼자 살려고 독립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과 같이 있기 싫어서요. 소영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라고, 자신은 제 편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소영까지 이 복수극에 휘말리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으신 분이 자신에게 그런 걸 물어보냐고, 자신은 26년밖에 안 참았는데 말이에요. 그 웃음 속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저는 침실에서 낡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영에게 그동안 모아온 모든 비밀들을 보여줬어요.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면서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을 다 끝장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년간 혼자 참고 견뎌왔던 일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어요. 소영과 함께 세운 계획은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단계별로 가족들의 비밀을 폭로하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일주일 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하는 정기 모임이었죠. 평소라면 저 혼자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리까지 다 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소영과 함께 만든 계획대로 저는 형수 미경의 횡령 증거를 모든 가족 앞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였죠. 평상시 저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가족들이 의아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소영이 정교하게 만들어준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형수님,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시어머니 병원비로 받으신 돈을 계산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이다. 형수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총 2,34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병원비는 1,180만 원이었다고 나머지 1,16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평생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 가족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민호 오빠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병원 영수증, 그리고 형수의 비밀 계좌 내역까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4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큰아버지가 그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형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형수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력했거든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말이에요. 할 말이 없지. 저는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형수님은 그런 저에게서까지 돈을 빼먹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조카 지훈이 끼어들어 어머니를 감싸려고 했을 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훈아, 너도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내 변호사 자격증은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을 예감했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이용만 했던 이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는 경고였다고 앞으로 저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형수님, 횡령한 돈 1,16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요. 정말로 할 거야. 문을 나서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란을 들었습니다. 아마 형수를 추궁하는 소리들이겠죠. 40년간 평화롭던 가족 모임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낸 것 같았거든요. 소영이 맞았어. 이런 기분이구나. 소영에게서 전화가 와서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1라운드 끝났다고 대성공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약간의 공허함이었죠. 이렇게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제가 원하던 일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그때 형수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나를 보자고, 지금 당장 보자고 했습니다. 할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겨울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되돌릴 수 없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58년 만에 찾아온 저의 진짜 목소리였다는 것을 40년간 억눌려 있던 정의감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험난한 길이 될 거라는 것을,
가족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어. 다음 날 오전, 형수 미경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온 것으로 보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현관문을 열어주며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40년간 이 사람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미경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돌변했습니다. 평소에 가식적인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정순아, 너 정말 미친 거냐고. 어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40년 동안 저를 누르며 살았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당황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가며 대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라고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반대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수님은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했냐고요. 찻잔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이 사람 앞에서 위축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마도 지난 40년간 저에게 했던 무시와 멸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1160만 원을 언제까지 돌려줄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빙빙 돌릴 시간이 없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돈이 어디 있냐고 그 돈은 이미 다 썼다고 소리쳤습니다. 역시 돌려줄 생각이 없구나. 뭐 했었냐고 물었더니 지훈이 사업자금이며 소영이 대학 등록금이며 다 가족을 위해 쓴 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영의 대학 등록금은 소영이가 본인이 알바해서 번 돈과 장학금으로 해결했거든요. 저도 그때 몰래 도와줬고요. 소영이 등록금은 소영이가 직접 벌어서 냈다고 지적하자 미경이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뭐 어떻냐고. 어차피 다 가족 돈인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호 오빠였어요. 아마 형수가 혼자 와서 해결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들어서자마자 제게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가족끼리 말이에요. 또 가족 타령이네. 그럼 40년 동안 저한테 한 일들은 가족답게 한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며칠 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더욱 당당하게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버지와 조카 지훈이었어요. 가족 총동원이었죠. 드디어 본격적인 역공이 시작되는구나. 큰아버지는 평생 가부장으로서 가족을 통솔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를 가장 무시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정순아, 너 이제 정말 도가 지나쳤다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 목소리에 짓눌려 살아왔었죠. 뭐가 도가 지났냐고 물었더니 가족의 치부를 들춰내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했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조카 지훈도 거들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우리 가족인데 말이에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 저는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 그리 지금은 모두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럼 다들 제안이 있냐고 물었지만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없으시면 제 조건을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야. 첫째, 형수님은 횡령한 116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돌려주세요. 둘째, 지훈이는 가짜 변호사 행세를 당장 그만두고 진실을 고백하세요. 셋째, 앞으로 가족 모임에서 제가 뒷바라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다른 가족들처럼 대접받겠담. 에서 제가 뒷바라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다른 가족들처럼 대접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큰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순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 주제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내 주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주제가 뭐냐고,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주제가 뭐냐고 반박했어요. 시집도 못 간 처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려던 큰아버지를 제지하며 더 이상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알겠다고, 그럼 이대로 끝내자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횡령죄와 사기죄로 말이에요. 그 순간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아,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은 몇 방울의 눈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와서 눈물이야? 형사님,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댔다고, 횡령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4명의 가족이 제 앞에서 절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야. 경찰서 신고를 마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감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족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어. 경찰서 신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사님이 직접 집으로 와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갔고, 형수 미경은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야. 소영이 전화를 걸어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한테 이런 일을 하는 건 정신병이라고,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죠.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가족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뒷바라지만 하던 순한 여자가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니까 정신이 나간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고 저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어. 저는 침실로 가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2018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를 몰래 부르셔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친필 유언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 그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이죠. 할머니의 모든 재산은 저에게 주고 싶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더 많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했다는 이유로요. 할머니는 공증받은 유언장이 가짜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민호 오빠가 조작한 것이라는 것까지도요. 할머니, 이제야 쓸 때가 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마지막 가족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시간 후 민호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화풀이했으니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정신과 상담 예약을 잡아뒀다는 말도 했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내일 오지 않으면 할머니 유언장 진실을 신문사에 제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 말이라고, 오빠가 조작한 가짜가 아닌 진짜 유언장이라고 했죠. 드디어 말했어.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모든 가족이 제 집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한 얼굴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민호 오빠는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 만에 마지막 반격이야. 유언장을 펼치자 할머니의 친필이 나타났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나 김옥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김정순에게 물려준다. 정순이만이 할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절망적인 침묵이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친필 감정서와 작성 당시 정신 감정서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들이었어요. 6년 동안 가짜 유언장으로 할머니 재산을 나눠 가진 것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죠. 민호 오빠가 주저앉았고 조카 지훈이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위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할머니 재산에서 가져간 모든 걸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모두 고발하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탈세건도 이미 국세청에 신고했다고요. 이제 정말 끝이야.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 절망한 얼굴이었어요. 큰아버지는 비틀거리며 걸어나갔고 민호 오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소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는데도 이상하게 허무했거든요.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였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킨 무기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억눌려 살았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관계도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승리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모든 카드는 공개되었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 재산을 반환했고 형수 미경은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민호 오빠는 탈세 혐의로 추징금을 내야 했고 조카 지우는 변호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거대한 집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는데.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조용한 집이 저를 맞았어요. 평생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거든요. 40년간 울려대던 가족들의 전화도 부탁도 심부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문득 생각했어요. 저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저는 이제 모든 걸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은 되찾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들은 모두 끊어져 버렸어요. 비록 그들이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소영만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독립해서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소영은 저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답했어요. 가끔 후회되냐는 소영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나? 모르겠다고 이길 건 이겼는데 이상하게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모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라는 소영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낡은 노래책을 꺼냈습니다. 40년 전부터 간직해왔던 그 노래책 말이에요. 복수의 상징이었던 그 노래책을 다시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꿈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빈 거실에서 혼자서 말이에요. 목소리는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그 감정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노래 연습을 했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들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하루를 구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한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노래 봉사를 하기로 한 것이어서요. 평생 묻어두었던 꿈을 이런 식으로라도 실현해 보고 싶었거든요. 첫 봉사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인정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거네. 첫 곡은 사랑으로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죠.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곱냐고 젊었을 때 저런 노래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원했던 거였죠. 아, 이거였구나.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낡은 노래책을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40년간 한을 품고 있었던 그 상징을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거든요. 노래책이 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을 때의 허무함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평안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거야. 그날 밤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항상 뭔가 억눌린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고요. 소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가족의 시선에서도, 복수의 욕망에서도, 그리고 과거의 한에서도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고모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거였다고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58년을 살아와서 처음으로 꽃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저는 달력을 보며 다음 주 노인정 봉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40년간 잃어버렸던 꿈을 이제라도 천천히 찾아가면서 말이에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58세의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진정한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할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거였네요. 저는 새로운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마이너스 진짜 내 인생의 첫날.